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양측의 무산 책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다당제 등 정치 개혁안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28일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이 약 620km 고도로 300km가량을 비행하면서 초고각으로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 협상이 결렬되자 러시아군은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 진입하고 수도 키예프 인근 비행장 등을 폭격하는 집중적인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총 대신 망치와 화염병 등을 들고 러시아군과 맞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역사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돈줄 차단을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 배제에 합의했습니다. 유리 없는 겨울 가뭄에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에 전국 16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앞당기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6만 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고위험군인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의 온라인 예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결국 결렬됐습니다. 예정된 경북권 유세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서 최종 결렬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지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야권 통합 희망에 끈은 놓지 않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윤 후보는 장제원, 이태규 라인을 통해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회동을 했고 오늘 새벽 0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추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구성 등 공동정부 방안까지 논의했고 윤 후보가 안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는 방안을 포함해 회동 방식을 논의하다 결렬됐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던 단일화 협상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이번 단일화 무산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회동을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단일화가 잘 성사됐다는 기자회견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포항 유세로 복귀했고 내일 예정된 강원권 유세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예정대로 호남 유세를 진행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결렬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을 들어본 것인데 여론조사 등 안 후보 제안에 대한 답은 없었다. 또 고려할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호남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 협상 결렬을 통보받았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주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20일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윤 후보 측이 만나자고 해서 제안을 들어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에 대한 답이 윤석열 후보 측의 제안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저희가 그것을 올렸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협상 상대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왜 안 받겠다, 왜 받겠다, 또는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윤 후보가 두 차례 문자를 보내며 만남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안철수 후보의 전화번호를 뿌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 개가 넘는데 제가 이 전화로 어떤 통화나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안 후보는 단일화 시한은 종료됐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부산 경남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 보복을 막겠다며 친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당제 정치 개혁안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러브콜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길정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결렬, 그 전말과 배경,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의 초박빙 판세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1박 2일 영남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훌륭하게 직무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며 친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시는 정치 보복으로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 생겨서는 안 되겠죠? 이 정치 보복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부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자켓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린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 PK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정식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민주당 8시에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할 겁니다. 이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야권 단일화 결렬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렬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구와 경북 포항, 경주 등을 방문하며 PK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이제 대선 열흘 남았습니다.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자, 단일화 결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이 성사 직전까지 간 것 같다가 다시 또 없던 일이 됐는데 그동안 상황, 오늘까지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말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이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1차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정 합의안이 나왔는데요. 이태규 본부장이 안 후보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고 어제 저녁 9시쯤에 안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완주 의사를 계속 밝혀왔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이제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명분을 얘기한 걸까요? 네, 예를 들면 윤 후보가 안 후보 자택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그런 방안 등이 될 텐데요. 네. 이 두 의원이 그러면 오늘 일단 다 얘기하자 싶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2차 회동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 윤 후보가 오늘 오전에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게 또 새로운 명분의 합의가 돼서요. 오늘 오전 이것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전 9시에 갑자기 국민의당이 결렬을 선언했다.
이렇게 윤 후보 측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오늘 있었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양측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본부장 얼마나 후보의 전권을 위임받았었냐 이것입니다. 그 윤 후보는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안 후보와 친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장 의원을 자신의 전권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협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협상을 후보자 간談判 정도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과 접촉을 할 때는 한 번도 여론조사 방식이 그 테이블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네, 이 전권 위임에 대해 안 후보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은 이태규 본부장에게 전권을 준 적이 없고 윤 후보의 제안을 들어보기 위한 협상 대리인에 불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권 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저희끼리 논의한 끝에 한번 결론을 내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그런 말이죠. 장제원, 이태규 두 의원 간의 합의 내용은 뭐였어요? 네,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두 당의 평가가 좀 많이 다릅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합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건 말할 수 없지만 특정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인수위를 함께 조율하거나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공동 정부까지 논의했을 정도로 충분한 논의를 했고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국민의당은 그거는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는 내가 기존에 제안했던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합의안도 어떤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발표가 앞으로 이제 열흘 남았는데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 협상 과정을 소상히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 여론전을 하겠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지지층에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일화가 3주 동안 끌고 왔고 이 야권 지지자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나 안 후보 모두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 안 후보가 완주하는 것이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그 가능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일화 최종 결렬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지난주에 그 단일화 1차 결렬 이후에 초박빙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똑같이 39.8%였습니다. 지난 26일 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안철수 후보 8.2%, 심상정 후보 3.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던 포스트가 지난 26일 조사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40.4%, 이재명 후보가 40%를 기록해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최근 지지율을 좀 높이는 추세를 보이면서 역대급 초박빙 승부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대선 열을 앞두고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톡톡 황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벌어진 무력 도발이죠. 청와대는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1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고도가 비행거리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각 발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28일 만이며 올해 8번째입니다. 대선을 불과 열흘 남긴 시점에 북한 무력 도발에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핵 보유 의지와 함께 대미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시각이 완전히 쏠린 이런 환경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전술핵 능력을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할 것에 대비해 청와대도 안보 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 앞에 다소 주춤했던 러시아의 진격이 양국의 협상 결렬로 다시 거세졌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함락 위기에 내몰렸고요. 제2의 도시 하르키프에도 러시아군이 진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상자는 1,000명 넘게 발생했는데 먼저 오지혜 기자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기둥 사이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킬 듯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바실키프 유류 터미널의 모습인데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30km 떨어진 곳입니다. 키예프 공항 근처 아파트도 굉음과 함께 날아온 미사일에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Hit this apartment building at about 8:15 this morning. We're hearing you could still see smoke coming from it. There was a big fire.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르키프 장악도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기갑부대 차량은 시내 곳곳을 거침없이 누비고 천연가스 송유관은 엄청난 포성과 함께 버섯 모양의 폭발 구름만 자욱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협상 거부로 잠시 멈췄던 러시아군의 공격이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주요 연료기지와 군시설을 집중 겨냥해 미사일을 퍼부은 겁니다. Российским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поражены 975 объектов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ы. Среди них 23 пункта управления и узлы связ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까지 군인과 민간인 198명이 숨지고 부상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력은 한참 열세지만 이 결사항전 의지만큼은 강력합니다. 총 대신 화염병을 만들어서 저항하고 또 결혼식 직후에 동반 입대한 신혼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탈출 권유도 거절한 채 수도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탱크가 전진하려 하자 우크라이나인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고 돌진하는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화염병을 제작하거나 자발적으로 민방위대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So. 러시아군에 맞서려고 폴란드로 피랑 갔다 다시 돌아가는 시민은 물론. Я ездил додому, бо те, що на нас напали, і така трагедія стала, і я мусив їхати додому.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나라를 지키려 함께 입대한 신혼부부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시민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등도 조국 수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방위군들과 함께 거리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Said that Ukrainian will meet Russian troops with the flowers. The only flowers for Russian soldiers is the Molotov cocktai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키예프에 남아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Світ побачив, українці сильні, українці могутні, українці сміливі, українці на своїй рідній землі і ніколи її не віддадуть. нікол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탈출 권유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자 외신들은 리더십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면서 경고 수위 한층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영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ou have two options. Start a third world war, go to war with Russia physically, or two, make sure that a country that acts so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ends up paying a price for having done it.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정치와 경제를 아우른다며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도적 지원품과 군수물품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We've got to do everything we can to change the heavy odds that Ukraine faces and to help them.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던 독일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지원하고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특별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도 열립니다. 미국과 알바니아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특별총회가 소집됩니다. 총회에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을 제출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과 이란에만 적용되는 초고강도 제재인데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We are resolved to continue imposing massive costs on Russia. Costs that will further isolate Russia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our economies, will significantly harm Putin's ability to finance his war. 미국과 프랑스, 독일과 영국 등은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를 국제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했다며 조치는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입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 은행은 해외 은행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접근은 제한되고 수출 대금도 받지 못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출입 기업들은 대금 결제 지연이나 중단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모두 30개사 35건이, 코트라가 운영하는 수출입 기업 전담 창구에는 7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습니다. 현지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국제 송금 차질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예상 피해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재 분전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전민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부터죠. 24일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지 오늘은 이제 나흘째입니다. 그죠? 네. 러시아의 공격이 근데 조금 주춤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생각보다 민병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항전 의지도 강하고 게릴라전으로 저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러시아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Украинско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именяет те же методы, как и террористы. Обращаемся к жителям Украины. Требуйте от преступной киевской власти немедленно убрать все тяжелые вооружения от своих домов. 네, 무엇보다 러시아군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전력을 믿고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은 탓에 진격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오테라 전 에스토니아군 사령관이자 유럽의회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은 200억 달러, 우리 돈 24조 90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 매일 공중분해되고 있고요. 로켓과 같은 물자는 사나흘치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추가 생산도 어려운 게 독일이나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들여오던 원자재 공급이 끊겼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열흘이 지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역량은 소진될 것이라는 게 리오테라 의원의 분석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네, 지금 SNS에 러시아군 포로로 보이는 청년들의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들도 우크라이나 땅인 줄은 몰랐다,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면서 전쟁을 각오하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영상이 러시아 포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이 24조 원이라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 협상한다는 얘기 어제부터 들리고 있는데 이게 왜 결렬이 된 겁니까?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협상 장소에 관한 의견 차이입니다. 네, 러시아는 자신들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를 고집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무장해제, 항복 요구로 간주하고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네, 당연하겠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주권 국가인데. 예. 자, 그러면 평화협상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 안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 러시아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일방적인 행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민스크에서의 협상을 거부를 했고 터키 이스탄불이나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같은 제3의 장소까지 역제안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에 불리하니까 자꾸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안에서의 반전 여론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 당국이 좀 강력한 진압을 예고를 했는데 그래도 매일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스위프트 퇴출이 예고되면서 우르브라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급등한 탓에 벌써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죠. 러시아 국영 TV에서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국가가 방송되는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국영 TV RT를 해킹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나 피난민의 모습이 방송되거나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궁 웹사이트도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고 웹사이트를 먹통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해서 지난 25일 사이버 전쟁을 공식 선언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킹하면 러시아가 즐겨 쓰던 무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고 미국 송유관 회사와 국가기관들을 해킹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역으로 당한 건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미국 FBI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성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성명은 이번 사태가 러시아의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공식 성명은 아니고요. 전문가 개인 명의의 형식인데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의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네. 이 러시아 편 들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북한의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미사일 발사도 단순히 존재감 과시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994년에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차례나 러시아의 침공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4년이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아니겠어요? 네, 크림반도 침공 맞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했다가 자칫 우크라이나랑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그런 관점에서 핵무기는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됐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속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를 또 한 번 본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가속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민석 기자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급파된다면서요? 영상 취재 기자와 함께? 네, 맞습니다. 화요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한 현장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뉴스 추적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네, 반전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중에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우크라이나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스티커를 붙인 우크라이나인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We want to
오늘 러시아 대사관에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과 이들과 연대한 한국인 3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기와 피켓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체제를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좀 편찮으셔서 멀리까지 피난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 방공호에서 계속 대피해 계시는. 한국처럼 수많은 침략을 이겨내온 국가라는 점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거에 한국을 언급한 내용이 조명되며 국내에서도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본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반전 집회가 열리는 등 러시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주말 이틀 새 전국 16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산과들이 바짝 메마른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도 커지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주의도 필요한 때입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젯밤 대구 달성군 주암산에서 난 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고 헬기 14대가 동원되고서야 가까스로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난 지 14시간 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오후에는 울산 동구와 충남 태안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강원과 경북, 대구, 부산 등 전국 16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상당수가 건조특보가 발령됐거나 그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올겨울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낙엽이 그야말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연료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착화가 될 수 있는. 여기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했고, 꺼진 불이 재발화하는 악조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홧김에 그랬다면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빌라입니다. 사건은 그제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50대 A씨가 이 빌라에 사는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강원도 속초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촌 형수에게 오래전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금전 문제로 9년 전인가 4천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못 갚았다고 그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사업이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범행 며칠 전부터 사촌 형수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돈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중에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 또한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3,5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 2.9배 증가한 수치로 사흘째 16만 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3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재작년 1월 첫 확진자 이후 100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748일이 걸린 반면 200만 명이 되는 데는 15일이면 충분했고 다시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중증은 663명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통상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규모와 2주 정도 시차가 있는 만큼 현재의 확산세가 유지된다면 일일 누적 위중증 환자가 2,000명까지도 육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것이 관건이긴 할 텐데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준중증 환자 병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좀 마련을 해둬야 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등 핵심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고위험군인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4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11,306명이 4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난해 2월 26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1년 동안 누적 약 1억 1,900만 건의 접종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도, 광주가 영하 3도, 부산이 5도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이 11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4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린 비로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인천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하늘 흐리겠고요. 울산의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일절인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사실은 5일 남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뭐 사전 선거일 기준으로 하면요. 그렇죠. 네. 이번 주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지 않습니까? 네. 사전 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5일 토요일 날이 또 절기상 경칩이잖아요. 그렇다면 봄이 오는 길 노래처럼 봄이 찾아오겠네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고요. MBN 종합 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